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리드미컬했습니다. 용원은 낡은 승합차 운전대를 잡고 좁은 골목길을 조심스럽게 빠져나갔습니다. 28의 나이, 그가 가진 것이라곤 운전면허증 한 장과 성실한 뿐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태민 회장 저택의 전속 운전기사로 첫 출근을 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운전기사로 일을 시작하게 된 용원이에게는 앞으로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용원아, 긴장하지 마. 넌 잘할 수 있어.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시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70을 넘긴 할머니는 용원의 전부였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어린 시절 보호소를 전전하던 그를 데려가 손수 키워주신 분. 용원은 할머니께 보답하기 위해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저택은 용산구 한남동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저택은 유럽 고성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용원은 차에서 내려 정문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철문이 천천히 열리며 넓은 정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질된 잔디밭 사이로 이어진 차도를 따라 걸어 들어가자 3층 규모의 저택이 위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로 오신 기사님이시죠? 저는 집사 정민수입니다. 현관 앞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집사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용원은 얼른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용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먼저 저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집사를 따라 들어선 저택 내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높은 천장,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유화들. 용원은 자신이 다른 세계에 발을 디딘 것만 같았습니다. 이곳 사람들과 자신 사이엔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회장님은 현재 해외 출장 중이십니다. 따님 혜원 양과 부인께서 계십니다. 집사의 설명을 들으며 1층을 둘러보던 용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검은 칠이 벗겨진 곳도 있고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 존재감만큼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저 피아노는. 용원은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 아, 저건 20년도 더 된 피아노입니다. 회장님 아드님. 아니, 예전에 있던 피아노인데 지금은 아무도 치지 않습니다. 집사의 목소리가 묘하게 침울해졌습니다. 용원은 더 묻고 싶었지만 첫날부터 불필요한 호기심을 드러내는 건 실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사님 숙소는 별채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정원을 가로질러 도착한 별채는 생각보다 괜찮은 공간이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방, 화장실, 그리고 간이 부엌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용원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본체의 커다란 창문들이 보였고 그 너머로 거실의 피아노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첫 일주일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혜원 양을 학원에 데려다주고 부인의 쇼핑을 돕고 가끔 회장님의 회사 관련 심부름을 했습니다. 모두가 친절했지만 용원은 항상 보이지 않는 선을 의식했습니다. 그는 이 집의 일원이 아니라 고용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녁이면 항상 그 피아노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본체 거실 창문으로 보이는 피아노는 마치 용원을 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밤마다 꿈속에서 용원은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달리고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깨어나면 그것이 무슨 곡인지, 왜 자신이 그런 꿈을 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용원 씨, 오늘은 일찍 끝나셨네요. 어느 저녁 별채로 돌아가던 용원을 집사가 불렀습니다. 네, 혜원 양께서 친구 집에서 주무신다고 하셔서요. 그렇군요. 저녁은 드셨습니까? 주방에 음식이 남았는데 가져가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집사를 따라 주방으로 향하던 용원은 다시 한번 그 피아노 앞을 지나쳤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피아노가 그를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을 멈춘 용원은 멍하니 피아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피아노. 정말 아무도 안 치시나요? 집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묘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24년 전 회장님께는 쌍둥이 남매가 있으셨습니다. 아들인 용원 도련님과 딸인 혜원 양. 용원 도련님이 그 피아노를 무척 좋아하셨죠. 3살밖에 안 되셨는데도 건반 앞에 앉아 있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용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용원. 자신과 같은 이름. 그런데 어느 날 쇼핑몰에서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용원 도련님이 사라지셨습니다. 온 나라가 뒤집어졌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부인께서 피아노 앞에만 가시면 우시기 시작했고 회장님은 아예 피아노를 치우라고 하셨죠. 하지만 혜원 양이 오빠를 기다리며 그 피아노만은 지켜달라고 떼를 쓰셨다고 합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용원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6살 무렵 보호소를 떠돌던 그를 데려가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전의 기억은 안개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피아노는 금기가 된 겁니다. 누구도 그 앞에 앉아선 안 됩니다. 가족의 상처를 건드리는 일이니까요. 집사의 말에 용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별채 침대에 누워서도 피아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과 그 피아노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된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모두가 외출했습니다. 회장 내외는 만찬에 혜원 양은 콘서트에 가셨습니다. 집사와 다른 직원들도 각자의 일정이 있었습니다. 저택은 완벽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용원은 별채에서 나와 본체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실에 불빛이 은은하게 새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한다는 이성과 가야만 한다는 본능이 충돌했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에 용원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혜원이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콘서트가 취소되어 일찍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너무 아름다워서. 그 피아노는 아무도 만지시면 안 돼요. 우리 집에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혜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것인지 슬픈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용원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혜원은 이상한 표정으로 용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용원 씨, 생일이 언제세요? 뜬금없는 질문에 용원은 어리둥절했습니다. 9월 15일입니다. 왜 그러시는지. 혜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거짓말. 그럴 리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9월 15일이에요. 그리고 제 오빠도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실의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피아노는 침묵했지만 어딘가에서 운명의 톱니다. 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용원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혜원의 마지막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속엔 슬픔과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이 저택에 온 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이름마저 같은 실종된 아들, 같은 생일, 그리고 자신을 끌어당기는 피아노. 용원은 창밖의 본체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실에 불은 꺼져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도 피아노의 윤곽이 보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누구일까요? 용원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저 피아노 속에 숨겨져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해시태그 피아노가 깨어나는 밤.
혜원과의 충격적인 대면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용원은 더욱 조심스럽게 생활했습니다. 피아노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았고 혜원과 마주치는 것도 최대한 피했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용원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원 씨, 커피 드세요. 어느 오후 차고에서 차를 닦고 있던 용원에게 혜원이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용원은 당황하며 커피를 받았습니다. 혜원은 차고 입구에 기대서서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저번에는 미안했어요. 너무 놀라서 그랬어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한 거죠. 용원 씨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됐어요?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용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 어린 시절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할머니께서 제가 6살 때 보호소에서 데려오셨다고 하시는데 그 이전 기억은 전부 안개 속이에요. 제 이름도 할머니께서 지어주신 거고요. 제가 기억하는 첫 장면은 보호소의 녹슨 철창문입니다. 혜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보호소. 그럼 부모님은요? 모릅니다. 찾으려고 해봤지만 단서가 없었습니다. 제가 발견됐을 때 옷에도 이름표가 없었고 어떤 기록도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길 잃은 아이였던 거죠. 아무것도. 기억나시는 게 없으세요? 가끔 꿈을 꿉니다. 따뜻한 손길, 자장가 같은 노래, 그리고 용원은 말을 멈췄습니다. 피아노 소리요. 꿈속에서 항상 피아노 소리가 들립니다. 혜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 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혹시 피아노 쳐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배워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소리가 익숙합니다. 마치 제 몸속에 각인된 것처럼요.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혜원의 머릿속에선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같은 생일, 같은 이름, 실종된 시기와 맞아떨어지는 나이, 그리고 피아노에 대한 이끌림.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일치였습니다. 용원 씨 혹시?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혜원은 말을 삼켰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진짜라면 이 진실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 내외는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결혼 30주년 기념 여행이었습니다. 혜원은 대학 과제 때문에 집에 남았고 직원들도 대부분 외출했습니다. 저택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밤 10시 혜원은 2층 자신의 방에서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용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빠의 어린 시절 사진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 코, 심지어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방식까지. 그때 아래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땡땡땡. 피아노 소리였습니다. 혜원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 걸까요? 아무도 없는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원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음이 아니라 멜로디였습니다. 서툴지만 아름다운 선율. 혜원은 숨을 죽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거실 입구에 도착한 혜원은 그 광경에 얼어붙었습니다. 용원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더듬거리고 있었고 쇼팽의 녹턴 아프. 군호. 이가 천천히 불완전하지만 분명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혜원의 목소리에 용원이 화들짝 놀라 손을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혜원 양.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용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별채에 있었는데 자꾸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머릿속에서요. 그래서 나와 봤더니 발이 저절로 여기로. 그리고 손가락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이 곡을 배운 적도 없는데 제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용원의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느낌이 드세요? 그립습니다. 이 피아노가, 이 소리가 너무 그립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혜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용원의 손 옆에. 이 곡은 엄마가 매일 밤 들려주시던 자장가예요. 오빠와 저를 재울 때요. 오빠는 이 곡을 좋아해서 3살 때부터 따라 치려고 했어요. 물론 제대로 치진 못했지만요. 혜원 양, 용원 씨, 우리 오빠인 것 같아요. 고백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쌓아온 확신을 드디어 말로 꺼낸 것입니다. 용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그건 너무. DNA 검사를 해요. 그럼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큰 상처만 남을 거예요. 가족분들께. 아니라면 어때요? 확인은 해봐야죠. 이렇게 많은 우연이 그냥 우연일 순 없어요. 혜원은 용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어린 시절 오빠가 자신의 손을 잡아주던 그 느낌. 제발요. 우리 오빠가 살아있다는 희망을 24년 동안 놓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포기하셨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피아노를 버리지 않은 이유도 언젠가 오빠가 돌아와서 다시 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용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텅 빈 과거를 채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힐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검사를 하죠. 혜원은 용원을 꼭 안았습니다. 그 품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동트는 줄도 모르고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용원은 조금씩 기억해낸 선율을 쳤고 혜원은 그 옆에서 함께 연주했습니다. 두 사람의 멜로디가 하나로 어우러지며 24년 만에 저택에 음악이 돌아왔습니다. 새벽 5시 집사가 저택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피아노 소리를 듣고 멈춰 섰습니다. 저 피아노가 울리는 건 20년 만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혜원과 용원이 나란히 앉아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집사의 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도련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청년이 누구인지.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주도에서 돌아오신 이태민 회장 부부는 집사 정민수로부터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으신 회장님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부인 서윤이는 연신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새 기사가 용원이라고요? 회장님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24년간 아들을 찾지 못한 그에게 이런 희망은 독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수없이 속았고 수없이 실망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기대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셨으면. 집사의 말을 자른 건 혜원이었습니다. 그녀가 계단을 내려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확신은 없어요.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제발 DNA 검사만 해주세요. 혜원아, 너도 알잖니? 지난 20년간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우리를 찾아왔는지. 너까지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아버지, 이번은 달라요. 용원 씨는 자기가 오빠라고 주장하신 적도 없어요. 오히려 검사를 꺼리셨어요. 그리고 혜원은 테이블 위에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빼곡하게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생일 9월 15일. 오빠와 저 그리고 용원 씨 모두 같아요. 나이 28세. 오빠가 살아계시다면 정확히 지금 용원 씨의 나이예요. 혜원은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실종 시기 24년 전 오빠는 3살에 실종되셨어요. 용원 씨는 6살 때 보호소에서 발견되셨는데 그 이전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하세요. 3년의 공백기가 있어요. 그건 우연일 수도. 혈액형 O형. 오빠와 같아요. 외모 어린 시절 오빠 사진과 놀라울 정도로 닮으셨어요. 특히 왼쪽 눈썹 끝에 있는 작은 흉터까지 똑같아요. 서윤이 부인이 손으로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녀는 그 흉터를 기억하셨습니다. 2살 때 넘어져서 생긴 상처.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혜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아노예요. 용원 씨는 피아노를 배우신 적이 없으신데 쇼팽 녹턴을 치셨어요. 어머니가 오빠한테 들려주시던 그 자장가를요.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대요.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이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바라보셨습니다. 태민 씨, 혹시 정말 안 돼요? 회장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또 실망할 순 없어요. 당신이 얼마나 아팠는지 나는 알아요. 더 이상 상처받게 할 순 없어요. 하지만 만약 진짜라면요? 우리 아들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럴 리 없어요. 통계적으로 실종 아동이 24년 후에 돌아올 확률은 아버지. 혜원이 소리쳤습니다. 확률이 문제가 아니에요. 용원 씨가 피아노를 치실 때 봤어요. 그분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본인도 이해할 수 없는 기억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세요. DNA 검사 하나면 모든 게 확실해져요. 그것조차 거부하시는 거예요? 회장님은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의 강인한 외모 뒤에는 상처받은 아버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알겠다. 검사를 하자. 하지만 혜원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너무 기대하지 마. 알았지? 고마워요, 아버지. 혜원은 얼른 휴대폰을 꺼내 용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대학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용원은 긴장한 얼굴로 체열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혜원이 그의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프지 않아요. 간호사가 능숙하게 체열을 마쳤습니다. 붉은 피가 튜브에 담겼습니다. 용원은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 안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답이 들어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의사의 말씀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긴 일주일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택의 분위기는 묘하게 변했습니다. 회장님은 용원을 멀리 하셨지만 부인은 은근히 그를 관찰하셨습니다. 식사 때마다 용원이 좋아하는 음식을 물으셨고 그의 건강을 챙기셨습니다. 용원 씨, 이거 드세요. 기력에 좋아요. 서윤이가 전복죽을 내밀었습니다. 용원은 황송해하며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인. 혹시 왼팔 안쪽에 점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용원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소매를 걷었습니다. 왼팔 안쪽 팔꿈치 근처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서윤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용원이 태어났을 때부터 있던 점. 쌍둥이였지만 혜원에겐 없고 오빠에게만 있던 점. 어머니? 혜원이 걱정스럽게 불렀습니다. 서윤이는 눈물을 참으며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용원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든 증거가 자신이 이용원이라고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28년을 오용원으로 살아온 자신이 갑자기 재벌가에 잃어버린 아들이 된다니요? 그날 밤 용원은 별채가 아닌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용원 씨. 혜원이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코코아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추운데 왜 밖에 계세요? 생각이 복잡해서요. 혜원은 옆에 앉으며 코코아를 건넸습니다. 무서우세요? 네. 만약 제가 정말 이용원이라면 할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오용원인데 이용원이 되어야 한다는 게.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누구시든 당신은 당신이세요. 회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처음 당신을 봤을 때부터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 같았어요. 저도요. 이 저택이 회원 양이 그리고 그 피아노가 모두 익숙했습니다. 그럼 된 거예요. DNA는 그냥 확인일 뿐이에요. 우리 마음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두 사람은 조용히 코코아를 마셨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용원 씨 아니, 오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회원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용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결과가 나오고 나서요. 그럼 그때까지 연습할게요. 오빠. 회원은 장난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용원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호칭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용원은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빌라 2층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우리 용원이 왔구나. 밥은 먹었니? 네, 할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용원은 지난 일들을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피아노, 쌍둥이 DNA 검사. 할머니는 묵묵히 듣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혹시 제가 어떻게 보호소에 있었는지 아세요?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용원아, 할머니가 너를 처음 봤을 때 말이야. 넌 말을 못했어. 6살인데 한마디도 안 했어. 겁에 질려서 구석에만 웅크리고 있었지. 보호소 선생님은 아마 심한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했어. 용원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너를 데려왔어. 3년을 돌봤더니 겨우 말문이 트이더라고. 하지만 과거 기억은 하나도 없었어. 물어봐도 모른다고만 했지.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만약 괜찮아. 할머니는 용원의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내가 누구든 할머니한테 넌 용원이야. 하지만 내가 진짜 부모님을 찾으신다면 할머니는 기뻐.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야. 용원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제 영원한 할머니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날 온 가족이 병원에 모였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의사는 봉투를 열며 말했습니다. 오용원 씨와 이태민 회장님, 서윤희 여사님의 DNA를 비교 분석한 결과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99.99% 일치합니다. 생물학적 부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그럼 회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용원 씨는 이태민 회장님과 서윤희 여사님의 친아드님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혜원 양과는 일란성 쌍둥이 관계입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윤희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이태민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셨습니다. 24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회원은 용원에게 달려가 껴안았습니다. 오빠, 진짜 오빠였어요. 용원도 울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됐습니다. 자신에게 가족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더 이상 뿌리 없는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서윤이가 용원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용원의 얼굴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용원아, 우리 아들.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요. 어머니. 처음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용원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24년 만에 채워지는 빈자리. 이태민 회장님도 다가오셨습니다. 항상 강하셨던 그였지만 지금은 눈물을 참지 못하셨습니다. 아들, 집에 가자. 네, 아버지. 가족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병원 진료실은 눈물 바다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안도와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집사 정민수도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24년간 이 가족의 상처를 지켜본 그였습니다. 마침내 치유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용호는 처음으로 본체 2층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24년 동안 그대로 보존된 방. 아기 침대, 장난감, 그리고 벽에 붙은 가족 사진들. 사진 속 3살 난 자신을 보며 용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 이후 이 집안에는 기쁨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용원이 진짜 이용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그 뒤에 숨겨진 24년의 공백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떻게 실종됐고 왜 기억을 잃었는지 알아야 해요. 서윤이는 남편에게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이태민 회장님은 즉시 사설 탐정과 전문 심리치료사를 고용하셨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며칠 후 사설 탐정 강민재가 조사 결과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서재에는 가족 모두가 모였습니다. 24년 전 그날 CCTV 기록과 목격자 진술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강민재는 노트북을 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2001년 6월 15일 코엑스 쇼핑몰. 부인께서 잠깐 화장실에 가신 사이 아이들은 유모차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접근했습니다. 화면에 흐릿한 CCTV 영상이 떴습니다. 모자를 깊이 쓴 여성이 유모차 쪽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여성이 용원 도련님을 안아서 데리고 갔습니다. 불과 2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서윤이는 그 장면을 보시며 다시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혜원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전문 유괴범이 아니었습니다. 움직임이 매우 서툴렀고 계획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굽니까? 회장님이 날카롭게 물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신원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3년 후 용원 도련님이 발견되신 보호소 위치와 당시 CCTV 경로를 추적한 결과 경기도 의정부 쪽으로 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용원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데려간 사람이 누구인지 왜 그랬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혹시 제가 발견됐을 때 상황은 알 수 있습니까? 강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04년 9월 의정부의 한 폐가 근처에서 발견되셨습니다. 당시 6살이었던 도련님은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였고 말을 전혀 하지 못하셨습니다. 경찰은 학대 피해 아동으로 분류했고 신원 파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학대. 서윤이가 손으로 입을 막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그런 고통을 겪었다니.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혜원이 물었습니다. 강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도련님의 기억 속에만 있습니다. 전문 심리치료를 통해 억압된 기억을 되살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용원은 트라우마 전문 심리치료사 박소연을 만났습니다. 강남의 한 심리상담센터 조용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상담실에서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용원 씨 아니 이용원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편하게 용원이라고 불러주세요. 아직 이용원이라는 이름이 낯설어서요. 박소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원 씨. 오늘은 체면 치료를 통해 잃어버리신 기억을 찾아볼 겁니다. 두려우시다면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아니요, 알고 싶습니다. 제가 누구였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용원은 편안한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소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유도했습니다. 눈을 감으세요. 깊게 숨을 쉬시고. 당신은 지금 안전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용원의 의식이 서서히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잊혀졌던 기억의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가 보이나요? 어두워요. 춥고 무서워요. 용원의 목소리가 어린 아이처럼 변했습니다. 누가 있나요? 아줌마. 무서운 아줌마. 울면 안 된대요. 울면 혼나요.
그 아줌마가 뭐라고 하나요? 넌 이제 내 아들이야. 이름은 용원이야. 다른 건 다 잊어. 엄마 아빠 없어. 나만 있어. 용원의 얼굴에 땀이 흘렀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안전하세요. 계속해 볼까요? 아파요. 배고파요. 혜원이 보고 싶어요. 엄마. 엄마. 혜원이가 누구죠? 제 동생. 쌍둥이 동생. 같이 있었는데 어디 갔어요? 찾아야 해요. 용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상담실 밖에서 지켜보던 가족들도 울고 계셨습니다. 이제 시간을 조금 더 앞으로 가볼게요. 아줌마는 어디 갔나요? 사라졌어요. 어느 날 안 돌아왔어요. 혼자 남았어요. 무서워요. 나가야 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셨나요? 네. 추웠어요. 계속 걸었어요. 그러다가 할머니를 만났어요. 따뜻한 할머니. 박소연은 천천히 용원을 깨웠습니다. 용원은 눈을 뜨자마자 흐느껴 울었습니다. 24년 만에 되찾은 기억. 그 속에는 공포와 외로움 그리고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달려와 아들을 안으셨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어머니. 그때 제가 어머니를 찾았어요. 계속 찾았어요. 하지만 그 여자가 알아, 다 알아.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엄마가 절대 놓지 않을게.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장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그 여자를 찾아야 해요. 우리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밝혀야 해요. 하지만 회장님, 집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미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여성이 살아계실지도 모르고 설령 찾으신다 해도 처벌이 가능할지. 상관없어요. 진실만 알면 돼요. 며칠 후 강민재 탐정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왔습니다. 당시 CCTV 화면을 AI로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병원 기록을 뒤진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사진 한 장을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이 여성은 김영숙 당시 35세. 2001년 5월 사산으로 아이를 잃으셨습니다. 극심한 산후 우울증을 앓고 계셨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을 데려간 거군요. 네. 아이를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하시고 충동적으로 유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강민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영숙은 2003년 12월에 사망하셨습니다. 자살로 추정됩니다. 용원 도련님이 발견되시기 9개월 전입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여성도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상실의 고통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그럼 그 여자가 돌아가신 후 3년 동안 용원이는? 혜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혼자 버티셨던 겁니다. 3살에서 6살까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이었겠죠. 용원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춥고 배고팠던 날들. 엄마를 그리워하며 울었던 밤들. 하지만 동시에 생존을 위해 강해져야 했던 순간들. 용원아. 아버지 이태민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포기하지 않고 버텨줘서 고마워. 아버지.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킬게. 다신 혼자가 아니야. 그날 밤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피아노 앞에서. 용원은 천천히 건반을 눌렀습니다. 쇼팽의 녹턴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면서 손가락도 기억을 되찾은 것입니다. 혜원이 옆에 앉아 함께 연주했습니다. 쌍둥이 남매의 듀엣. 24년의 공백을 메우는 멜로디. 서윤이는 두 아이를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태민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집사와 다른 직원들도 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음악은 계속됐습니다. 슬픔도 고통도 모든 것을 감싸 안으며 그리고 그 음악 속에서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다음 날 용원은 할머니를 저택으로 모셨습니다. 이제 진실을 모두 알게 되신 할머니는 오히려 담담하셨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용원아. 넌 이제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찾았어. 할머니는 기뻐. 하지만 할머니 없이는 서윤이가 다가오셨습니다. 어머님. 그녀는 할머니께 깊이 절했습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원이를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니에요. 용원이는 제게도 선물이었어요. 외롭던 할머니에게 살아갈 이유를 준 아이였으니까요. 두 어머니는 서로를 껴안으셨습니다. 한 분은 낳아주신 엄마, 한 분은 키워주신 엄마. 용원에게는 두 분 모두 소중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 집에서 함께 사시죠. 용원이도 그걸 원할 거예요. 회장님의 제안에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머니는 그냥 가끔 용원이 얼굴 보러 오면 돼요. 할머니. 용원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가족을 찾았다고 할머니를 떠나는 건 아니에요. 할머니도 제 가족이에요. 영원히요. 결국 할머니는 별채에 머물게 되셨습니다. 용원이 살던 그 공간에서 매일 아침 용원은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갔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두 가족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진실의 퍼즐이 모두 맞춰졌습니다. 아픈 과거였지만 그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의 용원이 존재했습니다. 그는 두 세계를 모두 품은 사람이 됐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할머니와의 시간, 그리고 이제 되찾은 진짜 가족과의 시간. 모두가 그를 만든 소중한 조각들이었습니다. 해시태그 5장. 잃어버린 기억, 돌아온 이름. DNA 검사와 심리치료를 통해 진실이 밝혀진 후 이용원은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8년을 오용원으로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용원이 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출근하겠습니다. 어느 아침 용원은 여전히 운전기사 복장을 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회장님이 그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용원아, 이제 그만두렴. 넌 기사가 아니라 이 집 아들이야. 하지만 아버지, 저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냥 놀고 먹을 순 없어요. 용원의 말에 회장님은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들의 성실함이 자랑스러우시면서도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는 28년간 부족함 속에서 자라며 일하는 것이 삶의 전부였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회사에서 일해라. 경영을 배우면서. 저는 대학도 안 나왔는데요.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넌 내 아들이고 언젠가 이 회사를 물려받아야 할 사람이야. 용원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재벌 2세? 회사 경영? 자신과는 너무 먼 세계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천천히 하자. 급할 것 없어. 우선은 회사 곳곳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업무를 익혀봐. 결국 용원은 태민그룹 본사에 출근하게 됐습니다. 그의 직함은 전략기획실 수석보좌관. 이름만 거창할 뿐 실제로는 회사를 배우는 연수생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용원은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태민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60층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의 후계자라니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용원 씨.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원이었습니다. 그녀도 같은 건물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혜원아. 오빠. 첫 출근 축하해요. 떨리세요? 많이요. 제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건가 싶어요. 당연하죠. 오빠는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에요. 두 사람은 함께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서 직원들이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24년 만에 돌아온 잃어버린 도련님. 저기, 진짜 회장님 아드님 맞대요? 운전기사였다는데요? 대학도 안 나오셨다던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원이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될 거예요. 오빠가 얼마나 멋진 분인지요. 전략기획실에 도착한 용원은 팀장 김준호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김준호는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도련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공손한 말투였지만 용원은 그 속에 담긴 경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편하게 용원이라고 불러주세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겸손하시네요. 그럼 우선 회사 시스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일주일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회의 보고서, 재무제표, 전략회의. 용어는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과 복잡한 숫자들에 둘러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건 메모하고 퇴근 후에 인터넷을 뒤져가며 공부했습니다. 오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어느 저녁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있는 용원을 혜원이 발견했습니다. 괜찮아. 따라가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해. 하지만 아버지도 천천히 하시라고 하셨잖아요. 혜원아, 저는 28년을 늦게 시작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걸 저는 이제야 얻었어요.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혜원은 오빠의 눈에서 결연한 의지를 읽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주어진 자리에 안주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럼 저도 도와줄게요. 같이 공부해요. 그렇게 두 남매는 매일 밤 회사에 남아 함께 공부했습니다. 경영학, 재무, 마케팅, 인사관리. 대학을 나오지 않은 용원에게는 모든 게 새로웠지만 그의 삶에서 배운 성실함과 끈기가 빛을 발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들어왔습니다. 지방의 한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건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이 프로젝트를 용원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혼자 하라는 게 아니야. 팀과 함께 하는 거지. 현장에서 배우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야. 용원은 김준호 팀장과 함께 경상도의 한 작은 도시로 출장을 갔습니다. 인수 대상은 30년 전통의 섬유 회사였습니다.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공장을 둘러보던 용원의 눈에 직원들의 지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기계, 낡은 시설, 그리고 불안한 표정들. 그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도 얼마 전까지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요. 직원분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용원의 제안에 김준호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숫자만 보면 됩니다. 하지만 회사는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용원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는 작업장으로 내려가 직원들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기서 일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이 뭔가요? 처음에 직원들은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용원의 진심 어린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기계가 너무 오래돼서 고장이 잦아요.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디자인도 문제예요. 요즘 트렌드를 못 따라가요. 사장님이 투자를 안 하시니까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어요. 용원은 하나하나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공장 곳곳을 직접 살펴보며 문제점들을 파악했습니다. 저녁 호텔로 돌아온 용원은 밤새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단순한 인수 타당성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까지 담았습니다. 새 기계 도입, 디자인팀 신설, 해외 시장 개척, 그리고 직원 복지 개선. 다음 날 아침 그는 김준호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팀장은 황당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도련님, 이건 인수 후 구조 조정 계획이 없네요. 보통은 인력 감축부터 하는데.
그 사람들을 자르면 이 회사의 노하우도 사라집니다. 투자를 통해 살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입니다. 이 회사는 기술력이 있습니다. 단지 자본이 부족했을 뿐이에요. 김준호는 회장님께 보고했습니다. 예상 밖의 제안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아들의 보고서를 읽으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인수는 용원의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구조 조정 없이 투자를 통한 회생. 업계에서는 무모한 결정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그 회사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제품이 히트를 치며 수출까지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김준호가 용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팀장님.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숫자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요. 이 성공은 회사 내에서 용원의 입지를 크게 높였습니다. 더 이상 그를 운 좋은 도련님이라고 무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용원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같이 출근해서 늦게 퇴근했고 현장 직원들과 소통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겸손함과 성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용원은 본체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경영 서적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또 공부하니? 주말엔 좀 쉬어야지. 재밌습니다, 아버지. 배울수록 더 알고 싶어져요. 회장님은 아들 옆에 앉으시며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거 보여주고 싶었어. 앨범에는 어린 시절 용원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돌잔치 첫 생일 회원과 함께 노는 모습. 이게 저예요? 그래. 넌 참 행복한 아이였어. 항상 웃었지. 피아노 소리만 들리면 달려와서 건반을 두드렸고 용원은 사진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설지만 동시에 익숙한 얼굴.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사라져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우리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덕분에 저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강해졌어요. 만약 제가 계속 이 집에서 자랐다면 지금의 제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회장님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넌 정말 대견한 아들이야. 용원아, 아빠는 내가 자랑스러워. 저도요,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두 사람은 앨범을 넘기며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잃어버린 24년을 채워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은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피아노 앞에서 용원이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쇼팽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제 인생입니다. 어둡고 슬픈 부분도 있지만 결국 밝은 멜로디로 끝나요. 지금 제 마음처럼요. 음악이 흘렀습니다. 때로는 비장하고 때로는 희망차게. 가족은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음이 울리고 나서 모두 박수를 치셨습니다. 용원은 이제 완전히 이용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용원이기도 했습니다. 두 정체성이 하나로 어우러져 더 완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피아노가 전한 가족의 멜로디. 이용원이 집으로 돌아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다시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정원에 벚꽃이 만개하고 저택은 생기로 가득했습니다. 한때 침묵으로 가득했던 이 집은 이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됐습니다. 오빠, 일어나세요. 토요일 아침 혜원이 용원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늘 피아노 연주회 준비해야죠. 알았어, 지금 일어날게. 용원은 침대에서 일어나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가족과 직원들 그리고 할머니를 위한 작은 홈 콘서트를 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용원과 혜원은 피아노 연주를 계속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가족을 이어주는 특별한 언어가 됐습니다. 거실에는 의자들이 반원형으로 배치됐습니다. 회장님과 부인 할머니 그리고 집사와 직원들까지 약 20명이 모였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관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연주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원이 피아노 앞에 서서 인사했습니다. 저는 24년 전에 이 피아노를 떠났다가 작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피아노는 제게 단순한 악기가 아닙니다. 제 기억을 깨워준 열쇠이고 가족을 찾게 해준 나침반이었습니다. 모두가 숙연한 표정으로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세 곡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 음악 쇼팽의 녹턴입니다. 용원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멜로디가 거실에 퍼졌습니다. 서윤이는 그 소리를 들으시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24년 전 갓난아기였던 쌍둥이에게 들려주시던 자장가. 그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곡이 끝나자 조용한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곡은 혜원이와 함께 연주하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듀엣입니다. 혜원이 옆에 앉았습니다. 두 남매는 눈빛을 교환하고 동시에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호흡이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치는 것처럼 조화로웠습니다. 쌍둥이의 연주를 보시며 회장님은 숙연해지셨습니다. 어린 시절 꿈꾸셨던 장면이었습니다. 두 아이가 함께 피아노를 치는 모습. 24년이 걸렸지만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곡은 제가 직접 만든 곡입니다. 제목은 돌아온 봄입니다. 용원은 깊게 숨을 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곡은 어두운 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외로움과 슬픔이 담긴 선율. 실종됐던 시절 혼자 버텨야 했던 날들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음악은 변했습니다.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를 만난 순간, 따뜻함을 알게 된 순간. 그리고 마침내 밝고 경쾌한 멜로디로 변했습니다. 가족을 되찾은 기쁨, 새로운 삶의 시작. 곡이 끝났을 때 모두가 울고 계셨습니다. 서윤이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고 회장님도 눈가가 붉어지셨습니다. 할머니는 두 손을 모으시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용원아. 어머니가 다가와 아들을 안으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 어머니, 이 곡은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혜원이, 할머니, 모든 분들을 위한 거예요. 저를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의미입니다. 연주회가 끝난 후 모두 정원으로 나가셨습니다. 봄바람이 상쾌하게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마치 눈이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용원아, 이리 와봐. 아버지가 용원을 부르셨습니다. 두 사람은 정원 한쪽 벤치에 앉으셨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너에게 줄 게 있어. 회장님은 작은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안에는 도장과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민그룹 부회장. 이제 넌 공식적으로 후계자야. 용원은 깜짝 놀라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 준비됐어. 지난 1년간 내가 보여준 모습을 봤어. 넌 단순히 내 아들이 아니라 진짜 이 회사를 이끌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다른 임원들이 뭐라고 하실지. 이미 이사회의 만장일치 동의를 받았어. 너를 반대하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셨어. 특히 내가 살린 그 섬유회 사건 이후로 모두가 너를 인정하고 계셔. 용원은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태민그룹 부회장 이용원.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이미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그냥 내 길을 가면 돼. 그날 저녁 가족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용원의 부회장 취임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할머니도 함께 하셨습니다. 할머니, 이 모든 게 할머니 덕분이에요. 용원이 할머니께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니? 넌 스스로 여기까지 온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가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사랑과 성실함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었어요. 서윤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못한 것을 어머님이 해주셨어요. 아니에요, 부인. 저희 함께 키운 거예요. 저는 시작을 부인께서는 이어받으신 거죠. 두 어머니는 미소를 나누셨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 두 분 모두 용원을 사랑하셨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식사 중 혜원이 갑자기 발표를 했습니다. 다들 들어보세요. 저도 소식이 있어요. 뭔데 혜원아? 저 음대 대학원에 합격했어요. 피아노 전공으로요. 정말?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혜원은 지난 1년간 오빠와 함께 피아노를 치시면서 자신의 진짜 열정을 발견하셨습니다. 그것은 음악이었습니다. 축하해 혜원아. 용원이 여동생을 안았습니다. 오빠 덕분이에요. 오빠가 피아노를 다시 살려주셔서 저도 꿈을 찾았어요. 아니야, 넌 원래 재능이 있었어. 그걸 꺼내기만 하면 됐던 거지. 회장님은 두 자식을 흐뭇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아들은 회사를, 딸은 음악을. 각자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용원은 부회장으로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 회장실 옆에 넓은 사무실이 그에게 배정됐습니다. 하지만 용원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그의 첫 프로젝트는 의미 있었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이름은 피아노 장학재단으로 하겠습니다. 한 대의 피아노가 제 인생을 바꿨듯이 이 장학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길 바랍니다. 회의실의 임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용원은 단순히 재벌 2세가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하는 리더였습니다. 그날 저녁 용원은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혜원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오빠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가족이 있고 할 일이 있고 꿈이 있어. 더 바랄 게 없어. 저도요. 오빠가 돌아와줘서 정말 감사해요. 나도. 이 피아노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어. 두 남매는 함께 피아노를 쳤습니다. 멜로디가 저택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그 소리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상실이 아니라 재회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노래했습니다. 창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서윤이와 이태미는 서로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24년의 긴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봄이 왔습니다. 피아노는 계속 울렸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이별과 재회를, 고통과 치유를 이어주는 운명의 건반. 그리고 그 선율 속에서 한 가족의 이야기는 완성되어 갔습니다. 5년 후 이용호는 태민그룹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회사를 더욱 성장시켰지만 동시에 사회적 책임도 잊지 않았습니다. 피아노 장학재단은 이제 전국 500명의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연주에는 항상 만석이었고 특히 오빠와의 듀엣 공연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셨습니다. 용원은 매주 할머니와 함께 점심을 드셨고 혜원은 할머니께 피아노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실의 그 피아노는 이제 가족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그 앞에 모여 노래를 불렀고 슬픈 날에는 그 선율로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어느 저녁 용원이 피아노를 치고 있을 때 작은 손이 건반을 두드렸습니다. 용원의 3살배기 아들이었습니다. 아빠, 나도 칠래. 용원은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함께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대물림이구나. 사랑의 대물림, 음악의 대물림, 가족의 대물림. 피아노는 세대를 이어 노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